아이고,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렇죠. 내가 못하고 있어,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네, 각자 가져온 거 한번 꺼내보시죠. 짜잔. 캡도 예. 복귀하실까요? 캡도 쉴게요. 이렇게 모을게요. 괜찮죠? 제가 오늘 온 이유는 파나소닉 S1H를 보기 위해서 왔고요. 저는 이제 오디 마크4를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 그 감독님들은 실제로 S1 시리즈를 써보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궁금하고요. 감독님부터 S1. 처음에는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고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또 이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S1을 팔고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S1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 갈등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실물이 왔으니까 좀 살펴보고 마음을 정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꾸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좋게 나왔겠죠. 비싼데. 좋다라는 이제 느낌이 오면 바꾸는 거고, 아니다, 이거 돈만 더 들어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만족이 없다 그러면은 안 사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좀 살펴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새로 출시된 거에 대해서? 먼저 근데 그 전 기종에 대해서 S1이랑 S1R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이 S1H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S1이랑 S1R이 나왔을 때 전 처음에 S1이 아니라 S1R을 택했던 이유가 사실 S1H가 나올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왔고 가격도 좀 약간 만만치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카메라에서는 그 비교 대상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S1H가. 근데 지금 이제 S1R의 사용자 입장에서 S1H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얘를 진짜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막 잠이 안 오고 일에 손이 안 잡히고 막 카메라가 어른어른거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다가 근데 실제로 만져보고 나서 물론 되게 좋은 바디인데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전 얘랑 또 한 4개월 5개월을 지금 함께 이제 일도 하고 같이 이제 동고동락 했으니까 이제 그런 애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 그러니까 단점 아닌 단점, 그러니까 제가 S1R에서 S1H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저는 4K 60프레임 크롭 비율이에요. 제가 S1R을 선택한 부분 중에 하나가 크롭이 1.09배, 4K 60프레임에서 1.09배인데 지금 현존 미러리스 중에서 화각이 가장 넓은 거죠. 보통 대부분 1.5 크롭이거나 아니면 크롭 바디에서 또 크롭이 되거나 그런 식인데 화각도 가장 넓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10비트가 지원이 되면 정말 좋죠. 얘의 유일한 단점이 파나소닉 측에서 어떠한 이제 제한을 걸어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레스 세팅이 워낙 화소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8비트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S1 같은 경우도 60프레임에는 8비트이죠.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S1R을 선택한 부분은 충분히 만족도가 있고 근데 넘어가느냐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 화각 비율이 되게 큰 부분을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화각 말고도 또 성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면 이거 쓰고 싶다. 네. 물론 이제 영상 이제 출력본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더 좋겠죠. 근데 얘도 충분히 픽셀 비닝이라고 하더라도 화질 자체가 굉장히 좋고 이게 가격적인 부분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S1 사용자랑 S1R 사용자가 넘어가는 거에서 조금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6K 영상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했을 때 사람 눈이 인식하는 해상력이 4.9K 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K라는 것 자체는 물론 그것들을 다운 스케일링해서 4K를 더 좋은 화질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얘도 화질 너무 좋고 얘도 화질 너무 좋고 지금 현재 미러리스 중에 화질 안 좋은 카메라는 없잖아요. 넘어가는데 너무 좋기는 한데 갖고 싶은데 돈이
이거 기계 추가하는 거 뭐 5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다른 부수적인 거면 거의 한 1000만 원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해서 내가 이걸 가져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모리아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서버에서 맞아요. 가성비.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S1, S1R, H잖아요. 근데 H에 대해서 이게 뭐 무슨 약자예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그 H가 하이브리드의 그 H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그 섞여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 캠코더하고 그 카메라, 그러니까 사진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기하고 동영상을 찍는 그 카메라하고 섞여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메라다 해서 이제 H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S1R이잖아요. 저기 네. 레졸루션 고화소 버디라는 의미에서 이제 레졸루션 S1R, S1H, 그리고 얘는 이제 다 띄고 S1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격이 그 사실 때 불과 1년이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 얼마에 가격 사셨어요? 가격은 거? 4개월 전에 얼마에 그러니까 사셨어요? 이게 바디랑 렌즈랑 포함해가지고 500만 원이 좀 넘었던 거, 500만 원 좀 넘고, 그러니까 뭐 세로 그립이랑 배터리랑 그리고 SQD 뭐 이런 거 장만했을 때는 거의 뭐 6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바디만 얼마였을까요? 바디가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바디만 따로 파는 가격이 달라서. 아, 예. 모리아님.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나오자마자 산 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샀고요. 그래서 용산에서 현금 박치기로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신 양반이구만.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정리하고 이제 네. 안 살려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게 6K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6K가 된다. 그러면 사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6K가 근데 나오는데 진짜 정말 잘 나오느냐, 아니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이제 8K 바디를 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왔을 때 살 거냐, 이제 그 고민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좀, 그러니까 아직도 고민은 바로 끝나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리아님은 예. 일단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성능이 일단 좋으면 무조건 지르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많은 욕망의 남자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선을 그은 거는 있어요. 궁극적으로 8K 이상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기 추구하는 거는 딱 8K에서 이제 멈추는 내년에 건데. GH 6S 달고 8K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사고 그때 나한테 이걸 팔아요. 싸게. 그럴까요? 말씀하신 60p에서 크롭이 된다는 거는 한번 보여줄 수가 네. 있어요? 저희 지금 제가 다이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네. 4K에서 네, 해보세요. 네. 넘어갔죠. 네, 네, 한 이게 번만 더. 화각 비율이 다시 4K 네, 되네요. 10프레임에서 네. 지금 FHD. 아, 되네요. 예. 네, 확실히 보이네요. 그렇게 하니까. 1.5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지금도 이게 지금 1.09배면 크롭 비율이 엄청 낮은 네. 건데도 우리가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1.5배면은 1.5배면은 사실 그냥 크롭 바디에서 저기 4K 60프레임 지원되는 카메라를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외에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예. 이거 한번 비교를 네, 해볼까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맞춰놨는데. 네. 나오나요? 보시죠. 찍. 이거 지금 60p하고 지금 4K에서 지금 30p하고 60p 때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30p고요. 60p일 때 크롭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 S1H에는 동영상 그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포맷 선택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4K 30p에서 4K 60p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면 딱 나올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중간에 되게 지원하는 포맷이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요. 예, 네.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크롭 비율이 다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GH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아나모핑 렌즈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이제 포맷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S1하고
R 나오면서 그게 다 많이 빠졌는데 이제 S1H에서는 그게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S1R을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GH5의 풀프레임 버전을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에 충족하지는 못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S1H는 이제 그거에 근접한, 범접한 그런 풀프레임 바디에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카메라들을 구입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죠. 예. 그리고 이 LCD 창도요, 지금 원이나 그냥 R이나 똑같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근데 아까 틸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액정으로. 깔끔하게 틸트? 예, 틸트 액정에서 틸트 3웨이로 액정에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까지 되고, 아, 근데 지금-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예. S4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틸트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만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지금 H4처럼 이렇게 3웨이로 저희가.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플립아웃 스크린 이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이걸 선호하시잖아요. 이렇게 빼서 GH5의 스위블 액정. 스위블 액정, 예, 네. 플립아웃 스크린 이걸 되게 선호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셀카를 안 찍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 없고, 그리고 핸드헬드 촬영할 때 이게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이게 되게 불편한데 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거를 이제 틸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이고 진짜 되게 매력적인 거죠. 이게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단점이, 사실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립아웃 스크린을 안 써요.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거는 틸트 되는 상태에서 이게 뷰파인더가 이렇게 걸려요. 아, 이 여기 화면에 살짝 가려져. 이게 이제 핸드헬드 촬영할 때 살짝 이제 약간 조금만 더 예. 보여주시죠. 예, 걸리는 거 제가 예. 여기서 들어볼게요. 예. 아,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서 이게 플립했을 때 여기 뷰파인더 쪽에 걸려서 예. 창이 조금 안 보인다. 그거. 근데 S1 같은 경우 이거를 한 번 더 당길 수가 있으니까 예, 한번 예, 뭐 이렇게 예. 두 개 비교해 주시죠. 예. 아, 이게 확실하게 창만 볼 수 있네요. 예,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요거는 로우앵글 차이가 촬영할 나요. 때랑 이런 게 좀 불편하죠.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감안해서 생각을 예, 하면서 예, 찍으면 큰 예. 문제는 그죠, 안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한 가지 좋아진 거는 두꺼워져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수입을 액정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돌리게 되면 여기 HDMI 케이블하고 네. C타입 여기 이런 케이블들이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역시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한 단계 더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게 거의 정답이지 않을까. 네, 그죠. 예.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전혀 여기에 케이블 단자하고 간섭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 생각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물며 저는 더 불만이 뭐냐면 왜 근데 오디는 수입을 액정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 고집이야 고집. 무슨 뭐 아집이죠 아집. 그러면 좀 더 전문가스럽나? 아니면은 좀 더 있어 보이나? 이게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뷰파인더를 보고 찍지 않으면 사진이 아니다. 그거는 애소리예요, 애소리. 예. 어떻게 찍든 자기의 표현하는 거를 잘 표현하는 게 저는 그게 예술가라 그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든 큰 것든 좋은 카메라든 나쁜 카메라든. 근데 액정을 보지 말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사람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할 때도 뷰파인더를 보고 찍을 때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AF가 이제 준수한 편인데, 이전에 쓰는 바디에 좀 AF를 안 하고 저는 수동으로 매뉴얼 포커싱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포커싱을 이제 잡을 때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네네. 견착이 더 이제 안정감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영상 촬영할 때도 뷰파인더 보고 촬영한 적이 좀 많이,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러진 않은 편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ENG 카메라맨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ENG는 아직도 잘 나가는 PMW 500이라는 S사의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칼라 뷰파인더 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카메라맨들은 뷰파인더를 씁니다. 흑백이에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훨씬 선명하고 콘트라스트부터 피킹 모든 게 다 뷰파인더에서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 LCD 창 좋죠. 이거보다 훨씬 커요. 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잘 안 봐요. 이 카메라맨들은. 이 뷰파인더를 고집해서 보는 거죠. 더 명확하게 찍기 위해서. 이 뷰파인더 말씀하셔서 나오는데, 제가 화소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 이 전체 미러에서 통틀어서 얘네가 뷰파인더 화소가 제일 높을 거예요. 제일 높은 걸로 알아요? 화소가 제일 높아요. 네. 와, 훌륭하네요. 뷰파인더 안에 있는 액정이 그 가장 높은 그 화소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Hz를 지원을 해서
가장 선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20Hz에 대해서 이제 주사율이 높아지면 저희가 모션 블러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끊겨지지 않게 이제 연속적으로 그쵸.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 예, 계속. 예, 모리아님 혹시 S1R은 가변 프레임 촬영할 때 저기 그 노출 보정 같은 경우 이제 뭐 조리개 조절이나 뭐 셔터 스피드 조절이 되나요? 예, 지금 S1R이 그게 안 돼요. 제가 이걸로 가변 브레인헤드를 아직 안 찍어봐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본인 건데 아직 그걸 확인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을 일이 제가 봤을 때 없어가지고. 모리아님이 이거 다 쓸 때까지 가면 일로 기종하지 마세요. 네, 옮기지 마세요. 이거는 돈 낭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타임랩스를 많이 찍고 네, 그 동영상을 많이 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얘 안 가셔도 되겠네요. 돈 네. 썼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그냥 쓰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완전- 가져갈게요. 아니죠. 얘도 큐모드로 시키네요. 똑같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얘가 되면은 이제 좀 좋은 건데. 자, 그럼 해보시죠. 어쨌든 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는 뭘 해도 되잖아요. 예. 아, 일단은 제 느낌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잠깐 보긴 했지만 제대로 이제 이렇게 계속 만져가면서 얘기를 듣는 거는 오늘 이제 양쪽 두 분 써보신 경험, S1 써보신 경험자들하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저는 일단은, C사의 마크 4를 주로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무거워서 사실은 불만이 많거든요. LCD 수입을도 아니고 LCD 창도 빠지도 않고 그렇게 끝까지 자존심 나름 이제 자존심 버팅겨 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써주니까 일명 빠들이 많이 써주니까 그 약간 좀 건방진 어떤 그런 자기 자만심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4K에서도 크롭도 많이 돼요. 예. 그리고 LCD 창도 없죠. 그리고 무거워요. 근데 얘는 딱 드는 순간 걔를 훨씬 능가한다. 훨씬 무겁다. 거기서 약간 이거 뭐지?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던 카메라를 내가 썼는데 이거를 잠깐 고민을 했어요. 미러리스인데. 네, 그거 맞아. 하물며 미러리스라고 명칭을 해서 나온 이 친구가 얘 미러리스 쓰면은 아령이었겠어요. 그렇죠. 운동이 되겠어. 되네. 네, 이렇게. 돼요. 홈은 되는데 반대쪽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묵직한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은 조금은 됐어요. 근데 그 고민은 이 안에 스펙과 성능을 잘 활용한다면 그거는 조금 커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핸드헬드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무슨 휴먼 다큐든 뭐든 할 때 핸드헬드에서 이제 팔로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숄더 리그에다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짐벌에 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핸드헬드 했을 때는 어쨌든 무겁긴 다 똑같아요. 오래 찍으면 다 무거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짧게 찍는 방법을 한다면 어떤 건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숄더 리그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크레인 3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뭐 어떤 유튜버도 거기에 올리는 거를 이제 요거 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마크 4까지는 가능했다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했어요. 마크 4도 잘 올라가고 S1H도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것조차도 그분이 테스트한 걸 보니까 괜찮아요. 요거까지도 또 커버가 될 정도로 장비가 괜찮은 장비라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사도 그 장비에다가 올려도 큰 후회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게 무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어쨌든 감독님 무게가 좀 단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랑 네. 그리고 이제 짐벌 촬영하실 때 저희 극장 드럼 비트나 이제 비트가 강한 것 하면 모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아시죠? 잠깐만요. 이쪽에 코털에 계속 그거 선명해 보여 이거. 이거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코털 관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울 있나요? 아니 그거 다 됐어요 이제. 안 보였죠 거기서. 나는 보이거든. 지금 만지셔서 빠진 것 같은데?
진작에 말씀을 좀 처음부터 아니, 한 1분 됐어. 아니, 이제 1분 전에 끊을 수가 없었어.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자꾸 가야 되는데. 네. 코드걸 됐으니까. 예. 어쨌든 이 네. 그 짐벌로 촬영하다 보면은 드럼 비트나 이제 그 큰 음파 파장 때문에 모터가 네. 흔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 무게가 오히려 역용했던 게 제가 이제 그때 촬영할 때 그 짐벌에다가 이제 가벼운 카메라 올려놓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이거를 이제 세로그리까지 해가지고 이걸 얹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눌러주니까 그 모터 진동을 잡아주더라고요. 투 핸들로 혹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인 투인데 이제 뭐는- 저기 이제 그립을 껴서 했죠. 이제 투핸드로 썼죠. 사용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예. 오히려 무게가 그 장점이 될 때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저도 몇 번 느껴본 적이 있고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냥 기본 처음에 그냥 핸드헬드 했을 때 네. 요거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다른 거를 같이 장치를 연결해서 했을 때는 또 다르다. 네, 맞아요. 그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사의 마크폰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바디 손떨방을 절대 안 넣어줘요. 이거 무슨 똥꼬집인지 봐봐요.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테빌라이저 그 손떨방, 그 다음에 또 이 렌즈 스테빌라이저, 또 IS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능이 사실은 굉장한 거죠. 네, 여기다가 네. 슬로우까지 걸어버리면, 생각을 해보면 슬로우까지 건 상태라면 그냥 핸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가깝게 찍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로우를 걸게 되면. 그나마 뭐 IS 그냥 렌즈 써라, IS 렌즈 써라 그래서 쓰긴 쓰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얘네 손돌방이 진짜로 최고잖아요. 네, 진짜 최고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니까. 6.5 스탑인가요? 그 보정해주는 게 손떨방 그 보정해주는 게 6.5 스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이제 다리에서 네. 제가 이걸로 장노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냥 네, 핸드들로 네. 해가지고 저녁 때 딱 놓고 장노출 사진을 3초 사진을 이제 차가 지나가는 궤적을 찍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흔들렸을 거다. 그리고 사진을 딱 봤는데 안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기적인가 기술인가. 그리고 라이브 뷰로 찍으셨어요? 라이브 뷰로?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손떨방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 예. 이것도 손돌방 얘기하면서 이거 S1R 장점을 같이 한번 얘기할게요. 얘가 지금 이제 4K 60프레임 크롭 비율 장점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35 크롭 크롭 모드를 사용했을 때 화질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픽셀 투 픽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로 포서즈 그 센서 크기만큼 이제 크롭하는데 화질 열화가 거의 없이. 근데 물론 노이즈는 조금 생기긴 하지만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105mm에서 이제 그걸 마이크로 포서즈를 적용하면 210mm가 되잖아요. 네. 근데 210mm에서 영상 촬영이 핸드헬드로 가능해요. 210mm에서 손떨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근데 둘 다 렌즈와 바디가 손떨방이 같이 잘못 접점에 의해서 떳떳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정도에서 제 생각에는 이 바디 손떨방이 더 좋은지 이 렌즈 손떨방이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끄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 듀얼을 끄고 사용한 적은 없어서 그거에 비교는 좀 어려운데 사실 근데 핸들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짐볼처럼 저희가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뭐 트라이포드나 삼각대 간이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제가 체감상 얘가 좀 더 좋아요. 그 스테빌라이저가 좀 더 성능이 좋아요. 물론 얘가 화소가 좀 높아서 그걸 좀 덜 잡아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는 좀 이제 크롭 비율로 촬영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얘가 손떨방 자체가 더 스무스하고 패닝을 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닭다리처럼 뚝 끊기는 게 한 번씩 생기는데 얘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더 스무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넘김 자체가 조금 더 매끄러워요. 손떨방 자체가 패닝 줄 때. 이 센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S1하고 S1H하고 같은 센서라고 네,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S1R은 이제 화소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요 S1H하고 S1하고
그러니까 같은 센서인데 달라진 부분이 그 필터를 로패스 필터가 추가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모아레가 방지된다. 여기에서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 둘 같은 경우는 같은 건데. 예. 아, 그러니까 필터 여기 이름 S1H로 넘어오면서 로우 패스 필터를 더 적용을 해서 예.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한 게 선명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제거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K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미 선명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제한을 둘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모아레 현상 같은 경우를 그게 좀 더 우려돼서 다시 그걸 넣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화소가 높아서 조금 더 처리하는데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퍼포먼스 그 손떨방이 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S1하고 S1H하고는 이제 비슷하겠네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를 확인 안 해서 이건 오늘 든 생각이고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상향돼서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상향돼서. 예. 근데 S1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S1인데 R이랑 S1H는 확실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예. 이 차의 손떨방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렌즈도 온 시켰고요. 네, 바디도 지금 손떨방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무기 다시 한번 추가해야겠네. 저걸 찍겠습니다. 아, 분무기. 저기요. 아, 저거 찍을게요. 저거. 멀리 보이시죠? 있는 거. 자, 요거 좀 올려서. 근데 이게 정제된 상태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되게 스무스해요. 좀 더. 가만히 멈춰볼게요. 그것도 수평도 아니고 약간 노식으로 해서 위쪽을 찍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살짝 움직이면 이 정도. 완전히 더 당겨서. 아, 짐벌같이 안정적이네요, 진짜. 그리고 또 뭐 짚어줄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사실 S1은 제가 이제 써보질 않아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예전에 S1도 봤을 때는 탄탄하고 좀 이렇게 각진 그 로봇 같은 그런 느낌 같이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완성도 높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했었는데 이게 개발 당시에 같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이게 나중에 개발된 게 아닌가. 왜냐면 되게 완전한 디자인 자체에다가 그냥 덧댄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서 근데 그거 제외하고 개선된 부분들이 셔터 누르는 부분이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매끄러워졌어요. 여기는 조금 더 경사져가지고 잡았을 때 이 셔터 누를 때 이게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레코딩 버튼이 위로 올라오는 부분도 이거 굉장히 좋고. 잠깐만 같이 한번 비교해볼게요. 지금 모델은 똑같으니까. 여기 부분이 조금 더 경사졌어요. 그거랑 지금 저희가 기존 레코딩 버튼 여기가 되게 멀어요. 사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촬영하다가 이걸 누른다는 게 계속 전 A4 온이나 이거 눌러서 녹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레코딩 여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레코딩이 위에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안 좋다고 말씀하신 대로 온오프 버튼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있다 보면은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할 때 이제 잘못 켜지거나 꺼지면 배터리 방출되는 부분도 조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한번 켜놓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걸리적거리는 게 좀 싫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걸 좋아하세요. 바뀐 걸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케이지를 씌워보니까 이게 딱 이 케이지에 스위치가 가려가지고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케이지 씌울 때는 훨씬 좀 쓰기 편하다는 생각이 H가요? 네. 비슷한데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S1은 지금 파워 스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케이지가 여기 위를 지나가가지고 딱 걸려요. 파워가 용이하지 않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으니까 바로 케이지 안 걸리고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근데 또 케이지 가면 또 레코딩은 또 힘들잖아요.
레코딩이잖아. 이것도 그거네. 아니, 근데 앞에 셔터 누르면 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 동영상 이거 모드에서는 때문이구나. 예, 레코딩 그런 버튼이 경우가 이제 있었네. 예, 그게- 보통 다 동영상 모드로 맞춰서 동영상을 예. 찍고 그럴 때는 이 셔터 버튼이 동영상 레코드로 동작을 하니까 모리아님은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 갖고 다니셔서 케이지 비트로 이렇게 해서 펄을 키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그럼 다 해결돼요. 모래님이 여기서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네, 없어요. 저는 장노출 6회 안 찍으시죠? 안 넘어가는 걸로 내가 촬영 안 지금 하실 거죠?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참 괜히 돈 쓰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말이 나와서 네. 이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조금 넓게 찍어가지고 네. 동영상을 이제 그 일부분을 크롭해서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6K가 좀 유리하다. 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6K에 뭐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이제 그 고민을 하는데 두 개가 센서도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그 레코딩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4K 60p에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거의 이 브이로그 공짜로 집어넣고 그래서 비슷한데 이제 그 위에 6K가 지원된다. 그 부분이 좀 얼마나 더 큰 장점이 있느냐. 예, 예. 작업하기 또 나중에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사이즈를 크게 찍었다가 마음대로 4K를 원해요. 저쪽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4K로 좀 줄여서 다 지저분한 거 잘라내고 그 제가 진짜 원하는 깔끔한 장면만 크롭해서 4K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장난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장난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편집에서 장난하기도 좋은 거고. 그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크롭 편집을 활용하는 용도로서도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 공연 촬영 때 6K를 걸어놓고 이제 그러면 캠 여러 개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가격이면은 캠을 2개 쓸 수 있는 이거 가격에 이거 2개 쓰는 게 낫다는 이거 근데 하나 하면 다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두 개 쓸 거 하나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2개가 낫죠. 아, 네, 그런가? 그래도 2개가 낫죠. 음. 네. 그러니까 정 안 되는 상황이라면. 네. 이제 그 루믹스 클럽에 네. 그 문의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여러 대 GH 시리즈 갖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이거 한 대를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를 여러 대를 쓰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 활용면이나 다양한 우리는 앵글을 원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대가 잘못했을 경우를 또 대비하는 차원도 있잖아요. 여러 대를 한다는 거는. 아, 그리고 이 6K가 더 좋은 거는 또 몇 가지 더 있다고 좀 봐요. 아무래도 8K로 업스케일링 할 때 훨씬 용이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뭐 레드 카메라든 R이든 뭐 이런 상위급 시네마 카메라랑 그 같이 붙었을 때도 서브 카메라에도 되게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서브 카메라. 근데 돈은 더 들어가고 또 그런 인력도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써서 나중에 8K식으로 해서 업스케일링 생각을 한다면 아주 활용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리얼 8K하고 6K하고 그렇게 이제 네. 차이가 안 난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도 같은 풀 HD인데 4K를 찍은 풀 HD와 그냥 풀 HD를 찍은 거에서는 또 화질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6K를 찍어서 4K로 내려도 그냥 4K를 찍은 거하고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타사 이제 카메라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6K로 촬영하고 프로세싱해서 이걸 4K로 내보내잖아요. 그거랑 실제로 6K로 그냥 촬영한 그 원본으로 편집해서 4K로 내보내는 거랑 뭐 화질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훨씬 개선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편집해서 그 아웃풋을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프로세싱하는 과정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모리아님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지금 6K를 사용하는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4K로 이제 다운스케일링 했을 때 이제 더 선명한 화질이나 이런 색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타사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디 자체가 6K를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자체 내에서 프로세싱해서 이걸 4K로 다운스케일링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편집에서 그렇게 사용했을 때랑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세싱 그렇게 일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그게? 카메라 바디에서
그러니까 처리해서 나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미 이제 바디에서 더 높은 해상도로 찍힌 거를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프로세싱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또 색보정을 하거나 원하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랩스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찍어 보면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그 4K로 출력을 한 거하고 그냥 4K로 찍힌 거를 이렇게 작업하는 거하고 보면 분명히 화질 차이가 이제 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체감상 딱 느껴지세요? 그냥 예, 딱 예. 보셔도 눈으로? 예, 예. 아. 가격이 에바가 얘하고 가격대가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조금 더 비싸죠. 그러면서 걔는 이제 충실한 거죠. 캠코더에 충실하고 얘는 캠코더에 충실한 것과 이 DSLR 센서에. 맞아요. 슈퍼 35 에바라면 얘는 풀프레임까지 가지고 얘는 있으니 사진도 찍히는데. 사진도 기가 막히게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뭐 에바랑 단점은 하나 있어요. 에바에서 하나 빠지는 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에바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동영상을 뺄 때 중계 영상으로도 그 SDI 이게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 단자는 없어요. 굳이 말하면 그거 그죠, 외에는 그치, 예,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죠? 거죠. 그래요. 하여튼 에바 중고 많이 나오겠네요. 고민하셔야 돼요. 에바 살 찍어 살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에바는 관심 없으실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진이 좀 찍혀야 그러니까 네.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거 사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막 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지금 그 다른 안 보인다니까요. 이분한테는 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이제 저는 네. 6K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 장점이 저는 얘를 6K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10피트 촬영, 4K 네. 60프레임 10피트 촬영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K가 업스케일링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보정 강용도에서 같은 4K를 뽑더라도 이제 색 보정이나 이런 데이터량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꼭 6K를 전 6K는 전혀 상관이 없었으니까. 근데 6K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4K 60프레임 크롭되는 비율이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깝다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4K 60프레임에서 10비트가 지원이 되는 게 또 없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도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추가로 여기 외장 레코더를 다룰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토모스사에서 이제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프로레스 로가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그 프로레스 로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프리미어나 이제 또 그러니까 프로레스 로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애플의 파이널 컷만 쓸 수 있는데 그 다른 로우를 쓰면 로 파일로 저장을 하면 프리미어나 그다음에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그 바디에게다가 제가 좀 몇 가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캠코더를 빙자한 DSLR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미러리스. 캠코더를 빙자한 미러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레코딩 버튼부터 탈리 버튼? 네, 탈리 이 버튼이 앞에도 있고 뒤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그냥 캠코더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촬영자나 찍히는 그 대상자나 빨간 버튼이 있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예.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잘 레코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S1R도 발열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인지 저도 이제 돌려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발열판을 넣어서 펜인가요? 이 펜을 넣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게. 이제 제가 이 펜을 홀을 보면서 여기 네. 발열 구멍을 보면서 여기도 이제 있고.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이게 배터리를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떨때요? 얘기 들어보신 거 있어요? 아니 저 정확히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이제 써봐야 이거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S1 하고 S1R 처음 나왔을 때 배터리가 기존 이제 다른 타사 배터리보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저는 좀 오래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이제 저는 이걸로 사진 동영상보다는 사진을 조금 더 많이 이제 평소에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배터리 그 수명이 빨리 그 소진이 돼서 좀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그 효율성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바디 자체에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뷰파인더잖아요. 근데 얘는 뷰파인더 화소도 높고 그리고 계속 자체적으로 손떨방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달 수밖에 없어요. 얘 성능 자체가 이미 스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더 올라와 말씀하신 있잖아요. 더 올랐으니까 얘는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얘기 들었는데 그 사용자분이 얘는 배터리 귀신이라고. 그래도 아까 외관 말씀하실 때 뭐 밑에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 나사 네, 들어가는 요 고정하는 부분이 게. 저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이어서 이게 구멍이 있는데 그러네요. 실제로 저 S1 바디 한번 보여주시면. 네. 기본적으로 보통 DSLR이나 미러리스 바디에는 슈 들어가는 구멍 나사 하나가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캠코더 앞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고정할 수 있는 홀더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는 또 이것만 봐도 얘만 봐도 캠코더예요. 네, 없었던 걸 넣어준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또 있어요. 저는 제가 안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알타 감독님 글에서 봤는데 여기 초점거리 잡는 게 우리 여기는 보통 카메라 여기 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게 여기다가 이제 줄자 같은 거 걸어가지고 딱 걸어서 길이 초점거리 맞추는 거 이런 거. 완전 영상용으로 나왔다고. 진짜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같이 비교해 주시면 보통 이 센서 표시된 요 부분이 이렇게 요게 보통 다 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네. 보시면 다 센서 요 부분. 근데 여기는 이 왼쪽으로 해서 줄자를 여기다 걸어서 포커스 거리를 만들라고 거리를 재라고 아예 굉장히 디테일하네. 네.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레코딩이 앞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네. 찍히는 대상자도 확인이 되고 셀카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제가 찍히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탈리 버튼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찍으면서도 볼 수 있고. 자, 레코딩 들어갔습니다. 자, 탈리 버튼 여기 달리가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도 찍는 사람도 확인이 되고 또 셀카 할 때도 앞에서 확인이 되고 이건 진짜 캠코더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찍히는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이고 이 디자인이 처음에는 조금 변종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보니까 좋네요. 네, 보니까 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장점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지금 잊었던 그 애틋한 마음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방송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저희는 XQD랑 SD 카드는 이게 두 개가 맞다. 들어가잖아요. SD 카드만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떠세요 이거는? 바뀐 거 부분에 대해서. 이 S1을 하면서 XQD도 같이 샀는데 이거 바꾸려고 보니까 이거 팔아야 되네. 이게 뭐야? 이런 이제 좀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났었고. 근데 자, 이제 저희가 이 장점을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해서 요거 S1R과 아니면 S1과 좀 비교를 하면서 단점이라고 하는 건 한번 꼭 집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해보시죠. 또 그냥 굳이 찾자면은 디자인이 이제 S1R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완벽하게 잘 빠져 있는데 여기 조금 이제 약간 변종스럽게 된 부분 그리고 몸통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그립했을 때 손가락이 S1R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덜 닿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꺼워서 좀 일찍 닿게 되는. 여기 이쪽에. 일찍 닿고 근데 또 이 부분은 또 잘 개선한 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각이 져서 셔터를 잡을 때 살짝 불편한데 얘는 좀 더 매끄럽게 빠져가지고 셔터를 누를 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디자인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후발주자다 보니까 많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이런 온오프 버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레코딩 버튼 같은 것도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깊게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 단점 얘기를 하는데 또 장점을 얘기해보라요. 결국 단점은 거의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픽프에서 나온 그 의견들이 반영이 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영향이 있군요.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이번에 이제 공동 구매할 때 좀 더 네, 해주나요? 네. 요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모리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 뭐 성능이 올라가면 이제 물론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거는 비싼 가격? 예, 사실인데, 그러니까 파나소닉 하면은 GH 시리즈에 이제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 가격에 이런 성능이 나와? 항상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S1 시리즈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혹자들은 뭐 지들이 라이크한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거워진 무게. 다시 파나소닉으로 돌아와서 그렇군요. 그러면 얘가 배터리, 그러니까 차저가 따로 있어요? 배터리 차저가 따로 있나요? 있었나요? 충전기 따로 제공해줍니다. 별도로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은 따로 구입을 하셨나요? 파나소닉은 같이 줍니다. 항상 같이 줘요? 플래시급은 같이 줍니다. 예. 어디처럼 이렇게 네. S사는 이제 다 사야 되니까. 네, 그러네요. 참 치사하네. 이거랑 이렇게 그 얘기해도 되나? 저기 알리에서 저는 이것도 샀는데 이거 호환 배터리인데 성능이 괜찮아요. 저는 주문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직 안 와요. 그냥 그 선적이 안 됐대요. 그 누락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알리에서 그게 짜증나. 제가 볼게요. 이거구나. 예. 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호환 배터리의 용량이 정품 배터리보다 더 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이게 용량 자체가 이게 좀 더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호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품보다는 좀 장시간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 안전성 문제 좀 있고 그리고 하나 단점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파나소닉 이 세로그래프 장착했을 때 얘가 자체적으로 살짝 이렇게 전원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도 더 세로그래프 장착했을 때 발열도 더 심하고 배터리도 조금 더 빨리 달거든요.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추측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예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품 배터리를 꼈을 때는 그렇게 떴다 이렇게 얘가 잠깐 이제 약간 이격돼서 잠깐 나갔다 들어올 때 그대로 멀쩡하게 유지된 상태인데 얘는 아예 그냥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품과 호환은 분명히 차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C사의 그 카메라를 쓰게 되면 그 정품은 뭐랄까 이 체크도 확실히 돼요. 얼마나 남았는지 이 배터리 체크가 되는데 B품은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칸수가 이 정도면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한 2, 30분 더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B품은 그냥 툭 가는 거죠. 한 방에. 이거 정도면 2, 30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분 단에서 확 꺼져.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 되는 거죠. 촬영하다가. 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 보니까 현찰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만 다운되면 바로 질릴 것 같아. 제가 장비 대마왕이잖아요. 온갖 그러니까 C사 빼고 뭐 N사, S사 장비들을 잔뜩 갖고 있어요. 그거 싹 팔고 오로지 파나소닉으로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타임랩스는 R, 동영상은 이제 얘 평상시에 사진은 가볍게 S1. 와, 파나소닉 상주해야 될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상주해야 될 대마와. 한번 치세요. 이 가격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제대로 된 측정인 건지 아니면은 미러리스 치고 좀 비싼 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미러리스라면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도 보고 성능을 생각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카메라라고 한다면 저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부수적인 이제 렌즈와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비들이 붙으면 훨씬 더 덩치는 커지겠지만 금액적으로 그래도 이거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충분한 가격에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500 물론 전 못 사요. 근데 저는 550만 원, 530만 원이면 저는 이게 비싸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능이. 네. 예를 들어서 GH5가 처음 나오면 GH5S가 280만 원이었나? 290만 원이었나? 이게 크롭바디인데 이건 풀프레임 바디 299만 원. 예. 299만 원이었는데 얘는 풀프레임 바디에 뭐 이제 스펙적으로도 거의 흡사한 정도의 이 급의 이 동급에서는 이걸 따라올 자가 지금 없잖아요. 뭐 최고라고 캠코더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캠코더 같은 경우는 슈퍼 35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 부분에 생각했을 때는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생각은 할 수 있죠. 이거 하나 사는 가격으로 S1 두 대를 살 거냐? 이거를 살 거냐? 이거 다른 바디들이랑 경쟁이 아니라 그거 고민되네. 요거 살래? S1 두 개 살래?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거 살 거면 S1 두 대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만약에 공연 촬영이 필요한 상태에서라면 한 대보다는 두 대가 훨씬 필요한 거잖아요. 고민되네요.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근데 나 원바디에 6스케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스케일링에서 8K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용도의 로우 촬영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 한 대로 커버가 되는 건데 이제 이 활용 용도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파나소닉 카메라는 이제 동영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 모두 인정하는데 이제 사진용으로는 아니다. 사진기인데 사진용이 아니다는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많았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마이크로 포 서즈 센서로도 사진 충분히 찍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얘는 기본적으로 색감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로 까일 리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N사, S사 이거 써보면서 그러니까 그 포트레이트 모드, 그러니까 인물 모드로 네. 맞춰놓고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보정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낮에 카페에 그 백인 아가씨를 같이 이제 댄서인데 그건 찍었는데 뉴트럴 모드가 좀 더 좋아요. 뉴트럴 모드가 더 좋아요. 전체. 인물의 인물도 그렇고 뉴트럴이- 전체적으로. 아. 근데 인물 모드 같은 특정 환경에서 조금 이제 약간 좀 짙어지는데 그리고 채도만 마이너스 1 하면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그러니까 로우 파일이 저는 그렇게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얘네가 색감이 좋은데 제가 이따가 저 공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색감이 좋은데 굳이 이제 물론 다이나믹 셔프랑 이제 잘못 찍은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 제외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색감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 정도 수준에서는 보정한 게 더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같이도 보정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알아서 보정해서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온다면 기껏 기가 보정하는 게 원본 데이터에 맞추는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껏 보정해서 원본 데이터처럼 만드는 건데,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찍고도 보정을 조금 해요. 이제 근데 기본 색감에다가 약간 보정하는 게 색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이 카메라를 이 파나소닉 측에서 아예 대놓고 프로페셔널용 카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진짜 어떤 사람이 쓰는 게 맞을까? 진짜 프로들만 쓰는 게 맞을 것인가? 아마추어도 그에 맞게 상응하는 어떤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강점은 항상 GH 시리즈는 이제 수입을 액정 그 파나소닉의 네.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S1에 없다가 다시 달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쓸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대 저처럼 장비 대마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수입을 액정이 달려 있으니까 네. 쓰면서 또 다른 사진으로도 쓰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뭐 덕후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영상 덕후들 입장에서는 그 다 되면서 사진도 되면서 동영상도 되고 6K까지 되고 수입을 액정까지 달려 있어서 나를 찍을 수도 있고. 대규모 프로덕션에서 이제 보통 이제 레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부피도 크고 그래서 좀 내구성도 좀 열악한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진 방습이나 뭐 이런 내구성이 엄청 튼튼하잖아요. 파나소닉 카메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데서 이걸 서브바디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레드 하나 쓸 가격에 뭐 2대 3대 놓고 이게 더 다양한 화각에서 그리고 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 번에 여러 데서 이제 촬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왜 다큐멘터리 감독님들 중에서 레드 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주변에 무슨 완호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분한테도 저는 되게 필요한 카메라라 생각해요. 너무 장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많이 다니시니까. 아, 공식 스펙으로 이게 방진, 방적, 방한까지 지금 지원을 그러면 하고 딱이죠. 있죠. 더 큰, 전 솔직히 오히려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큰 촬영장에서 이제 서브캠으로 레드나 이런 네. 카메라들의 서브캠으로 오히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뭐 아마추어 분들도 뭐 사고 싶으면 사야죠. 사고 싶으면 사야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단편 영화나 소규모로 이제 금액이 좀 안 되는 단편 영화 감독들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거 활용하기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영화 학도들 이제 졸업반 애들도 주로 좋은 급으로 졸업 영화를 찍기를 원해요. 졸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졸작은 또 그 퀄리티를 높여서 또 찍어야 되고 하니 거기에 활용해도 상당한 부분을 제가 좀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세요. 그리고 내년에 나한테 싸게 팔으라니까. 이 파나소닉 S1과 S1R을 쓰시는 두 분하고 이렇게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저도 좀 많이 얻은 것도 있고요. 제 카메라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느낌도 좀 있었고,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하시면서 뭐 마무리할까요? 파나소닉 관계자 여러분, S1R에 뭐 시간 제한은 안 풀어주셔도 되는데, 브이로그랑 저기 10비트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걱정인 게 이거 넘어가면 또 8K 나올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8K 언제 나와요? 대마왕. 사실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촬영 활용도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는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쓰시는 분들도 이 활용을 잘 하신다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훌륭한 카메라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 카메라를 쓰실 분들은 활용을 잘 하셔서 훌륭한 영상 아웃풋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실까요? 박수로 끝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식스케이 돼요. 식스케이 돼요, 동영상에는. 이거 아직 깜빡거리죠? 네, 빨리 누르세요. 데이터 날아갈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저는 이게 캠코더이면서도 요즘에 하도 DSLR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가끔씩 캠코더를 만지는 것보다 DSLR이 훨씬 더 그립감도 좋고 익숙하거든요. 감독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파지하기도 좋고 또 소형화, 경량화 됐고 짐벌에 올리기도 좋고 저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대세이자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형태가. 근데 얘는 이제 성능은 캠코더 성능과 DSLR 성능을 다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서 기대감이 더 큰 카메라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제 이게 없다는 거죠. 예.